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 건수는 160여 건.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는 모델로 계속해서 확산되는 추세지만 정부 정책의 변수로 걸림돌을 만났습니다. 네, 도시재생이 투기 유발 요소로 인식될 것을 우려하는 것인데요.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관련 토론회를 열고 도시재생 사업을 중간 점검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추진해온 도시재생 사업은 약 160건. 도시재생은 과거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는 모델로 확산되는 추세인데 정부 정책의 변수로 걸림돌을 만났습니다. 지난 8월 정부가 서울시 전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올해 70곳에 달하는 도시재생 유대 사업 대상지에서 서울시를 제외시킨 겁니다. 서울시 안팎에선 도시재생이 사실상의 투기 유발 요소로 인식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도시재생을 했더니 도시가 좋아졌더라, 활기가 생겼더라, 활력이 만들어졌더라. 이런 점들이 저는 우선 주민들에게 각인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서울시 의회는 관련 토론회를 열고 도시재생 사업을 중간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선 도시재생이 서울의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인식을 놓고 반박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은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는 관계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반대로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는 상쇄 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다만 도시재생지구에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보완책 필요성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어쨌든 도시재생에서 안 일어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부정적인 요건보다는 긍정적인 요건으로 우리가 끌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도시재생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혹여나 있을 젠트리피케이션과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라는 게.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이 주민과 임대인, 임차인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한다면서 도시재생 특별법 개정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과거 아이들의 돌봄과 교습을 도맡아주던 공부방이 아동복지법에 의해 지역 아동센터로 재탄생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운영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센터의 공공성을 높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서울시의회 박양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80년대 아이들의 방과 후 교습소이자 놀이터 역할을 하던 공부방. 제도권 밖에서 운영돼 오던 이 공부방이 지난 2004년 아동복지법에 의한 지역 아동센터로 발돋움했습니다. 현재 시내에만 420여 곳, 만여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개인 시설들의 운영난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저소득층 위주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편견에 갇혀 있기도 하고 이 양적인 팽창에 비해서 실제로 어떤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에 따라 시내 지역 아동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선 보다 폭넓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자치구 여건에 따라 운영비 지원도 달라지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됐습니다. 자치구마다 어떤 지원금에 대한 사용, 규제 이런 부분이 전부 다르게 나오는데 임대료 같은 걸 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규제가 있고 갖고 있는 예산으로 타당한 어떤 합리적인 공간을 구하기가 서울시 내에서는 더더욱 힘들다. 이 밖에 주민센터, 학교 등과 연계해 공동체의 참여 역할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이어 2017 하반기 청소년 의회 교실이 열렸습니다.
직접 시의원이 돼서 찬반 토론, 표결 체험은 물론 재미있는 퀴즈풀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가득한 청소년 의회 교실에 다녀왔습니다. 투표함에서 투표용지가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의장을 뽑기 위한 학생들의 눈빛은 제법 진지합니다. 이들은 2017 하반기 청소년 의회 교실에 참여한 어린이 시의원입니다. 청소년 의회 교실은 서울시내 초중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서울시 의회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김선갑 의원은 시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학생들의 눈높이로 소개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뭘 만드냐?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 이 조례는 서울 시민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어린이 시의원들은 의장 선출을 시작으로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물론 조례안에 대해 표결까지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날 처리한 한 건은 수업 시간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스마트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집중해도 부족할 시간에 진동이나 터치하는 행동으로 인해 주의가 어수선해진다면 학급 안에 있는 학생들은 과연 그것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부 학생들의 물지각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모든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애초에 사용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시의원들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 뒤 전자의회 시스템으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또 서울시의회와 의정 활동에 관한 퀴즈를 풀기도 하고 자유 발언을 통해 평소의 생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비록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1일 어린이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김영한 의원이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중간평가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도시농업 정책의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 정책이 단순한 모색을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돼 서울의 도시농업을 근착시키는 데 필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대회 이후 시설물 활용 방안과 올림픽의 재정균형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고 올림픽 성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김기만 위원장은 올림픽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국민들의 관심도가 충분하지 않다며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시까지 서울시 관광객 수용태세 점검 및 개선 대책 마련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 의원들이 제7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서울복지신문사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이 행사는 시민 복지 향상에 주력하는 공무원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는 김광수, 김동욱, 김혜련, 김희걸, 박운기, 오봉수, 유청, 이병혜, 이순자, 이승도, 이현찬, 허기회 의원으로 총 12명입니다. 수상한 의원들은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미경 서울시 의원이 지난 19일 TBS FM 서울 속으로에 출연해 청취자들과 만났습니다. 우 의원은 여성 친화, 고령사회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의원 활동을 시작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으로 진행되는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좀 더 장기적인 밑그림이 필요하다며 긴 호흡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BS FM 서울 속으로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모교 데이트에서는 서울시의회 초선 의원들을 초대해 시민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육위원회 강구덕 의원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시정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또 하나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정책연구위원회인데요. 이 정책연구위원회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네, 정책연구위원회는 2004년 전국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13기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지난 7월 제9대 후반기 의회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할 14기 정책연구위원회가 출범한 바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이름에 걸맞게 정책을 연구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데요. 주요 시책 사업을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정, 교육, 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의장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검토나 심의를 진행합니다. 또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필요한 의안을 발굴하거나 조사하거나 연구와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도 합니다. 네, 입법과 정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서울 속으로 한 발 더, 시민 곁으로 한 뼘 더라는 슬로건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또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나요? 네, 1명의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서울시 의원, 외부 전문가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또 연 2회의 정기회를 개최하고요.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14기 정책연구위원회의 경우 신원근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고요. 이순자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부위원장은 안재영 교수가 맡고 있죠. 이렇게 17명의 서울시의회 의원과 또 교수, 변호사 등 13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출범했으니까 임기는 내년 7월까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행정자치혁신연구, 그리고 문화환경교통연구, 교육보건복지연구, 도시인프라 개선연구와 같은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시민들의 생활과 더욱 밀접한 정책 연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 누구보다 서울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시의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참여 그리고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까지 보다 전문적인 연구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나아가는 데 더욱더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정책연구위원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